좌파 정책을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반분명합니다. TV매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구를 찾아온 우리 자기경영서의 달인, 자기개발서의 달인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도 40만 명이나 되시고 예. 정말 영향력 대단하시고 박사님 존경하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요. 오늘 뭐 때문에 오셨죠? 오늘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가 있어 왔습니다. 아, 예. 오늘 뭐 어떤 강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요. 요즘에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예. 그런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공병호 박사님 강의 오늘 직접 들으면서 또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죠? 도로 잘 닦여 있죠. 항만 잘 닦여 있죠. 예, 한국 지금 어디 다니면 뭡니까? 팡팡 IT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LG 있죠. 삼성 있죠. 현대 있죠. 그건 뭘 뜻합니까?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롯데 있죠. 그럼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능력,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문제는 그냥 생각의 문제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생각이 20세기나 19세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가 차요. 나라를 보면. 열 받습니다. 가끔. 옛날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신문을 보면 있죠. 이 양반들이 그냥 구한말 생각에서 많이 못 벗어난 것 같아요. 학생운동할 때 생각해서 전혀 못 벗어난 거예요. 돈 투입하면 경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유물사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집합체잖아요. 사람들이 낙담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지금 숨만 쉬는 겁니다.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질 거니까 계속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주목해야 사람의 정신, 사람의 기백,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돈만 투입하면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야 이야기죠. 사람의 정신을 봐야 돼요. 사람의 의지,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를 봐야 될까. 그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서울도 저렇게 돌아다니면 서울에 여러분들 외곽 지역에 그냥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1970년대 중반에 애를 4, 5명 낳을 때 만들어진 규제가 하나도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심 재개발도 다 묶여 있는 상태니까 건설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깨면 되지 않냐. 국회나 이런 데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들이. 딱 틀 안에 있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를 다 없앨 거를 당정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쳐도 이만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쳤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애들이 뭡니까? 절반 이상이 자지 않았습니까? 뒤에. 다 누워서 잡니다. 왜 그렇게 좀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지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고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검찰 조직의 일부 기능을 떼가지고 특수 검찰기관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을 하에서 직할 부대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주 선한 엔젤이 아닌 이상 반드시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중국이 뭡니까? 2018년 3월 달부터 실시한 감찰위원회 같은 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중국 제도를 왜 모방하냐, 이야. 그게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감찰위원회를 도입해가지고 감찰위원회가 법원이나 기존 검찰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
국무위원회, 뭐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으로 시진핑이 만든 거죠. 그것도 항상 어디서 출발하는 거 아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강화하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는 거. 그걸 또 빨리 또 도입하겠다고 어떻게 야당 법석을 지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인간을. 지난해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뭐죠? 판문점 회의하고 그 다음에 남북정상평양회담하고 그 다음 뭐 나라 전체 분위기가 평화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나전연방제를 아시겠죠? 나전연방제는 일국 이체제입니다. 예. 한국이란 나라가 두고 북한 체제와 한국 체제가 양립한다는 거죠. 어떻게 양립하겠냐 이야기죠. 이쪽은 남남 갈등이 있을 것이 일동은 똘똘 뭉쳤으니까 얼마나 그 애들이 또 기획 능력이 뛰어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먹겠죠. 그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이 나전연방제를 가려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정전이 그다음에 종전이 될 것이고 종전이 되면 그다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러면 외국군이 한국에 주둔할 뭐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한미군은 출수를 해야 되는 거죠. 세계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극악한 민족이 러시아 민족이고 중국 민족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층들이. 그 사람들은 전체주의 체제를 그대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이버전, 그 선거의 온라인상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번에 2016년도 미국의 선거는 뭡니까? 철두철미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러시아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수백 개 뭡니까? 계정을 만든 다음에 힐러리에 대해서 악한 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대선에서 뭘 겁내는 거 하니까 이제 중국이 사이버 전쟁을 하면은 그 개입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조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 생각들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긴 그런 국경선을 따라 가지고 자유국가하고 그렇게 접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이 북한 체제를 포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단하겠냐. 그러면 북한은 이제 소위 병기로서는 최종 병기에 해당하는 잠수함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이 북한 핵 인질하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북한 핵 인질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북한 핵 인질하에 들어가면 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북한 핵 인질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강경파하고 유화파가 다툴 겁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장기적인 그런 이익보다도 단기적으로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이 요구하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하겠죠. 그러니까 강경파가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민족 전체로 보면은 가장 큰 그런 기회는 적절한 시점에 자유주의 체제로 이렇게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그러면 뭐 가장 최상인데 그런 걸 이제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지난 그 1945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부가 득세한 적도 있지만 항상 사람들 사이에는 공유가치라는 것이 더 나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지향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지향점 하나 적어 놓으시죠. 자주적 민족주의를 취한 겁니다. 자주적 민족주의를 취한 거죠. 자주적 민족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친북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친북 전쟁이. 그리고 거기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반일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그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맨 처음에 이런 집권하고 난 다음 맨 처음에 일본에 전화를 했을 때 아베 총리한테 통보한 것이 위안부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맨 처음 통보했던 첫 번째 전화였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예. 내가 읽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 위안부 합의를 그게 나오잖아요. 불가역적 조치. 이번에 사인하고 나면 그 다음 더 이상 이야기 못한다. 이걸 사인한 거죠. 그걸 맨 처음에. 그러니까 대단히 자주적 민족주의자인 거죠. 예, 우리 민족끼리. 북한 체제가 굉장히 야만적인 체제라고 보는 겁니다. 야만적인 체제.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한국의 대다수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문명사회를 훨씬 더 높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집권 세력들 가운데서는 뭐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쩌면은 문명국가인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우선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중민주주의. 큰 두 가지 그런 사상적 변화가 2017년부터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을 다르게 하면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촛불 집회를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예,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인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배 정책이 최우선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2017년을 기점해서 자유주의 체제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북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계속 이제 집권을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 이상 50%를 넘어서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정당은 이제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연립정부가 계속해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난 철두철미하게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으로 보는 거죠. 좌파 연립정부가 그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1위가 안 되더라도 군소정당이라든 정의당 같은 거 힘을 합치면 50%를 넘어서 항상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대 역사에서 선거법을 바꿀 때는 항상 야당과 합의를 했잖아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저는 정치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3자 입장에서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의 세가 좀 줄어들더라도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라를 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책임 정치가 불가능한 체제로 가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치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조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좌파 정책을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반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란 것은 물질은 항상 정신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그래야 강국들 사이에서 나라의 존립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란 것이 분단 상황이란 것이 결국 구한말 때 지배층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한말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사를 잘 못 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좌파 색채가 강한 그런 정치 체제를 가져가면은 다음에 후손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냐. 그죠? 그러니까 체제는 공기하고 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메타스.
예,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 하니까 예, 제도하고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 결국은 그 뿌리가 어느 거 사상에서 나오는 거, 사상에서. 예, 사상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듭니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한다. 그게 정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버젓이가 강제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몇 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냐 이야기죠.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한다. 어디 그렇습니까? 미국엔 특수업 정도는 다 빠지지 않습니까? 탄력 근무제를 허용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안에 뭡니까? 주 50시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모든 게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참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1950년대하고 1960년대 전 세계는 뭐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는가 하니까 신생 독립 국가들은 대부분 뭘 선택했는가 하니까 계획 경제 쪽으로 갔습니다. 또는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갔거든요.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을 역행해 가지고 예, 수출 지향적 정책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 그 양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 이나마 그래도 먹고 사는 정도가 해결된 거죠.